바이든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트럼프는 당연히 혹은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됐든지 중국 때리기로 이제 일관할 거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파국 없는 경쟁. 중국과 미국이 향후 공존할 수 있는, 물론 미국이 이제 우위를 점하는 공존 방식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민주당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선거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 뭔가 이제 자기의 업적, 치적 이쪽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바이든도 만일에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이 사람이 워낙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군사적 이런 패권 경쟁은 당연히 하겠지만 중국과 경쟁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언가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 컨텐츠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글쎄요, 뭐 국제 정세라는 게 항상 급변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글쎄요, 최근 1, 2년 동안 또 향후 1, 2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제 정세 변화에 주축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도 안으로 우리를 보는 시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투영점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중 관계의 어떤 개념 정의를 할 때도 미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미국의 아주 정통한 분을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섭외를 했는데. 네, 그런 말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자,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전공을 하셨고 미국에서 또 티칭을 비교적 오래 하셨어요. 그죠? 네, 한 5년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냥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인트로 때도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이해가 물론 뭐 어떤 나라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미국에 뭐 한 3년 살아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야, 이게 잘 하고 있나 미국에 대한 이해를,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또 유심히 또 보게 됩니다. 뭐 제 자신을 보는 거나 비슷한 이제 측면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을 보는 것하고 물론 100%는 어렵겠지만 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을 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네. 그건 너무 뭐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죠. 일인데 네.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본 걸 가지고 네. 정책을 만들거나 뭐 입장 혹은 전략을 세우거나 이러면 거기서 무언가 이제 오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볼 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런 거 사실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예. 연방제도인 것 같아요. 아하. 저희가 미국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런 미국 대통령 중심의 뭐 국제 정세라든지 예.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예. 쪽을 많이 보는데 예. 미국이란 나라는 태생적으로 연방제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텍사스 주의 주지사나 가버너. 주의회나 예. 뭐 텍사스 주에 또 그 대법원도 있고요. 그렇죠. 텍사스 주의 헌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에 사는 사람들과 성격도 다르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물며 연방준비제도 은행들도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주별로는 네, 아니지만. 거점별로 네. 있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방향성이 틀린 게 미국은 이제 연방제도로 출발해서 주 중심으로 지내다가 1932년에 대공황 와중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연방정부, 강한 정부, 큰 정부 이런 개념이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100년이 안 됐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중앙집권적으로 하다가 지방자치제라는 거를 도입했죠. 순서가 바뀌었군요. 순서가 이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연방제에다가 의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제를 얹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만 하고 혹은 두 번만 하고 다 임기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1951년 그 수정헌법 22조 이전까지는요. 그렇지만 저희는 중앙 정부가 강하고 연방제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사실 미국에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외교 안보 영역에만 국한됩니다. 법을 만들거나 인사, 재정 이런 권한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 권한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워낙 토양이 다른 데다가 대통령제를 얹었기 때문에 뭐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국적 관념의 제왕적 대통령과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군요. 완전 다른 거죠.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미국산인데 슐레진저라고 하는 역사학자 책 이름에서 따온 건데 닉슨을 비판하면서 그게 이제 한국에서 건너오면서는 같은 용어지만 너무나 그렇군요. 다른 사실은 그 개념이죠. 그러네요. 한국의 제왕적 그 대통령은 흡사 왕조 시대처럼 전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면 미국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하려면 대통령을 보면 안 되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대통령 권한이 이해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제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뭐 마음대로 뭐 권력 휘두르고 싶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차이는 대통령을 둘러싼 시스템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국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미국 정가의 소식들은 크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것 같고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벌써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교수님을 참 공을 들여서 모셨다고 하지만 제가 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 다음에 안 나오실 거니까 그런 질문 안 하고 못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다만 트럼프 현재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그런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아무리 미국이지만 저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는 기소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지금 현상을 좀 파악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좀 뭐 생뚱맞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그 사법 시스템, 법 체계의 그 근원 같은 거를 보통 시빌로라고 시민법. 그러니까 그 독일, 일본, 한국의 대륙법 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이제 영미법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원리는 이제 시빌로 시스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선례, 전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뭐 판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나라인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수감 중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선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1920년이고요. 네. 1920년 그 미국 대선에서 유진 뎁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소셜리스트 파티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20년 혹은 1910년대를 보시면 산업혁명 후반부에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폐해, 뭐 아동 노동 착취, 여성 뭐 권리, 뭐 미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회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던 소위 그 진보의 시대
때라고 미국 역사에서 보죠. 1900년대 초반이라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뭐 전 세계 노동자 단결하라는 그렇죠. 뭐 네, 그런 트러스트 구호가 독점 네. 한쪽에서 발생하고 그렇죠. 한쪽에서 노동자들의 네. 권리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던 때인데 네. 미국에서 그 사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사회운동, 노동자 권리 이런 좀 급진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유진 뎁스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위 그 뭐랄까 뭐 반역법 이런 거에 이제 혐의로 이제 그 수감이 됐어요. 네. 그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소셜리스트 파티 그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인단 시스템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제 한 명도 못 얻긴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100만 표를 얻습니다. 100만 표. 네. 물론 뭐 미미한 뭐 퍼센티지만이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 유세나 이런 것도 못 했겠군요. 선거 유세는 이제 보통 그 사람을 추종하는 네. 지지자들이 네.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 배지도 달고요. 그다음에 그 수감 번호가 쓰여 있는 그런 뭐 것들 만들어 가서 돌리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다 해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례와 전례가 중요한 미국 정치와 역사에서 수감 중인 대선 후보가 출마한 적이 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그 트럼프가 유죄냐 무죄냐를 우리가 판정할 능력은 없으니까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선거에 나오려는 프로세스 중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오히려 반대로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한국적 생각으로는 그런 게 더 궁금한 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대통령의 권한 네.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뭐 미중 관계 관련 얘기가 나오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볼 때 글쎄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바이든이 어디까지 자기의 뭐 선호 의사를 관철하는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1월 6일 폭동 사태, 그다음에 기밀 문서 사태 이런 것들을 다 연방 차원에서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기소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검사의 어떤 그 독립적인 그 검사 활동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사법 체계는 사법 체계대로 액팅하고 또 정치권의 그거는 그렇지만 그 사법 체계 쪽으로 간다고 해서 또 꼭 출마를 못 한다라는 그런 거는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피선거권 얘기인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선거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금고 이상의 뭐 형 어쩌고 하면은 이제 뭐 출마할 수 없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것이 미국 헌법에 딱 3가지 조건만 나오고요. 35세 이상, 그다음에 14년 이상 미국 거주, 그다음에 Natural Born Citizen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 이후에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만일에 미국 헌법에서 정해놨으면 미국 의회에서 추가적인 법률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딱 3가지밖에 딱 3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3가지 이외에는 감옥에 가든 무슨 일을 했든 뭐 정치적 판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법적 판단과 구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민권 박탈이라는 게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출마는 거의 상수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내에 지금 그 뭐 이런저런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들도 있고 또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운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원사이드하게 트럼프 지지율이 높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레인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누구 레인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양당제잖아요. 그렇죠.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그 정당 각 내부에 서로 다른 계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아니고 양당제이기 때문에 양당제 안에 다른 목소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의 어떤 뭐 형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정당이 향후 취하게 될 정책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을 향한 공화당 후보 경선 상황을 보시면 레인이 없어요. 네, 트럼프 레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지난 8월 말 정도에
첫 번째 TV 후보 토론회를 이제 했거든요.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예. 근데 8명이 이제 나왔는데 공화당 내에서 예. 이제 1위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외한 이제 트럼프에 한참 떨어지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좀 지고 있는 2위가 론 디센티스라고 하는 네. 플로리다 현직 주지사.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전 트럼프 부통령. 시대 부통령. 예.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트럼프 시대 유엔 대사를 했지만 그렇죠. 이번에 나오면서 세대 교체를 외치는 여성이죠. 네, 주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티라고 하는 전 뉴저지 주지사인데 주지사고. 트럼프 저격수입니다. 예. 그다음에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이제 인도 계열 이제 미국인인데 네. 기업인 출신이고요. 네. 이 친구가 30대 후반인데 네.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뭐 춤도 추고 있어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팀 스캇이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 있는데 예.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고 예. 초당파 이런 거 외치지만 별 존재감 없고요. 그다음에 에이사 허친슨이라고 아칸소 전 주지사, 덕 벌검이라고 하는 노스다코타 전 주지사. 네. 한 요 정도 8명 정도입니다. 트럼프를 빼고. 뭐 어떻게 네, 뭐 다 근데 사실은 이제 디센티스가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는데. 디센티스는 뭐 한때는 트럼프 키즈라고 불렸던 사람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그 기소 이후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기소된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는 디센티스죠. 어떤 면에서요? 정치적 미래가 닫혀버렸어요. 사실은 그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뉴욕 주에서 이제 네. 여배우 입막음 네. 그 허쉬머니 그때 이제 기소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트럼프의 지지율 막 폭등하고요. 오히려. 모금액 막 늘어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 11월 시점으로 돌아가 보시면 중간 선거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치르는 중간 선거라서 민주당이 질 거다. 네. 공화당이 약진할 거다.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트럼프가 막 후보도 막 낙점하고 선거운동 직접 뛰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공화당 내부에서 야 트럼프 갖고 안 되는구나. 트럼프 이제 좀 피곤하다. 트럼프 말고 누구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디센티스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네. 근데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선거인단도 대통령 많죠. 선거인단도 많죠. 네. 거기에 이제 주지사 재선을 하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새로운 이제 소위 별의 순간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가 3월 말인가요? 이제 뉴욕에서 트럼프가 기소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그 뭐 반감 내지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것들을 가졌던 공화당 온건파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트럼프 살리자. 네. 트럼프 밀자라고 하는 쪽으로 막 대한무죄론.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그 기소의 정치학이랄까요? 이게 오히려 연방 혹은 뭐 그 주의 검찰들이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수명을 훨씬 더 강하게 연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군소 후보들은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역격하고 그런 그래서 거군요. 일설에는 이게 다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에서 바라는 바다. 트럼프가 후보로 나와줘야 이긴다. 바이든이 이긴다. 아. 혹은 만일에 디센티스나 이런 디센티스는 44살인가 그렇거든요. 완전 세대 교체론이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리틀 트럼프 얘기 별명이 있으니까 트럼프 정책은 다 따라하는데 트럼프가 가진 그런 개인적인 리스크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디센티스는 또 하버드 나오고 또 이제 뭐 기성 어떤 뭐 기득권 세력 같은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젊은 공화당 후보가 나왔는데 트럼프랑 정책이 유사하다. 이러면 더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긴 바이든의 또 뭐 이 나이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전 선거에서도 계속 이슈화가 됐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뭐 해프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죠. 젊고 유능해 보이고 예를 들면 뭐가 새로운 바람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 구도가 바이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센티스라는 후보가 이제 생각만큼이 그 뭐 개인적 유대감, 친밀감, 뭐 화끈함 이런 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언제나 정치가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맛을 본 유권자들을 네.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힐러리가 오바마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대선 졌다고 전 봅니다. 아. 오바마 같은 그런 예. 그 강력한 연설의 흡입력의 그런 민주당 정치를 보다가 힐러리 같은 예전 같은 교과서식의 뭐 이렇게 준거 읽는 수준의 이런 후보를 보니까 이제 그 저기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전임자가 중요하다니까. 네, 네. 트럼프, 기업도요. 네. 뭐 엄청 좋은 실적을 낸 경영자 뒤에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도 트럼프 같이 이렇게 뭐 할 얘기 다 하고 뭐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 봤다가 이제 디센티스 같이 점잖은 이런 정치인 보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렇군요. 통상은 어떻습니까? 내년 11월이니까 아직도 1년 2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선거 레이스인데 미국 선거는 사실 뭐 굉장히 일찍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야당 공화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거는 스케줄 상으로는 언제입니까? 아직 그거는 이제 그 뭐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그 미국 공화당 후보 결정 순간이고요. 공화당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부통령 후보를 이제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혹은 8월 정도에 공화당 전당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열어서. 러닝메이트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공화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를 어디서 여는지를 보시면 각 정당이 이곳에 참 공을 들이는구나 알 수 있는데 내년 공화당 후보 지명 전당대회는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열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경합주 뭐랑 이제 큰 관련이 있고요. 이제 그때 이제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순은 이제 세 차례에 걸친 통상적으로 보면 대선 TV 토론. 그건 후보 간에. 후보 간에 이제 1대1로 하는 거죠. 통상은 이제 미국 그 후보를 결정하는 그 뭐라 프라이머리라고 하나요? 프라이머리죠. 그게 이제 뭐 제 기억에는 뉴햄프셔나 아이오와가 첫 번째인데 내년 1월 15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공화당은 처음 시작하고요. 보통은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프라이머리가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됐는데 민주당 공화당이 공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같은 날 했습니다. 시작하죠.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왜 처음 하냐. 아이오와는 90% 이상 백인이고 농사만 짓는 곳이고 지금 트럼프 지지하는 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말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번째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민주당 데모크래틱 내셔널 커미티라고 하는 이제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그 순서를 정하는데 아직 뭐 순서를 어떻게 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오와에서 각 당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 말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후보 레이스, 경선 레이스가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면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정치학의 본질 같은 건데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기대보다 잘했냐, 기대보다 못했냐.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아이오와 트럼프 지지세가 높으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1등 할 거야 라고 미리 다 세팅을 해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센티스가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더라. 그러면 트럼프 대세로는 흔들리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1등을 했죠. 그렇지만 예상과 다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근데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2등을 합니다. 그랬나요? 네, 2등을 했는데 그게 트럼프한테는 결정적으로 호재였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연예인 아니야?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아웃사이더인데 정치 경험 없는데 라고 좀 폄하됐다가 아이오와에서 2등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거 진지한 심각한 후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래서 오히려 네, 사실은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그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이제 기대치를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에 부합하느냐 혹은 미흡한가 이거가 더 중요한 변수죠. 그게 내년 1월이라는 거죠.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에서. 사실 뭐 지금 올해가 이제 한 서너 달 남았으니까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이제 거의 이제 임박했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후보 경선 TV 토론이 이제 공화당 내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계속 벌어질 텐데 올해 하반기에는 거기서 재밌는 거는 후보들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전국의 시청자들이. 질문할 때 뭐 우크라이나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찬반이 갈립니다. 그걸 보고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공화당 내부에 예전만 해도 레이건 정당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 무작정 도와주는 건 반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미국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그 유권자들의 여론 중에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여론조사도 좀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의 최대 걸림돌이 나이다. 사실 한국만큼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젊은 사람도 대통령 할 수 있고 그럼요.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독 바이든에 대해서만큼은 나이를 조금 더 그 약점으로 이렇게 꼽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긴 하지만 그렇죠. 건강에 대한 뭐 그런 의혹 제기들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제를 조금 역사적으로 가보시면 처음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예.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했던 그렇죠. 얘기 중에 대통령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다. 활력이다. 예. 밀어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로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위대한 대통령, 뭐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존 F. 링컨, 케네디. 네, 존 네. F. 케네디 네. 이런 활력. 것들에 대한 향수도 있고 네. 로망도 있는데 네. 그거에 비춰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사실 기자들도 잘 안 만나요. 네. 참모들이 잘 못 만나게 해서. 근데 자꾸 말 실수하죠. 어디 걸려 넘어지죠. 허공에 대고 악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언론에서 그 캡처해서 다 노출하죠. 네. 이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볼 때 걱정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많죠. 근데 네.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나이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솔직히 더 나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이 최저임금하고 네, 싸우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 두 네.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네. 늘 외치다 보니까 젊은 네. 유권자들이 엄청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의 어떤 그 나이에서 오는 그 우려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딱 하나 제가 볼 때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 못지않게 바이든한테 이제 불리하고 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이제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심들 정황들인데 네. 헌터 바이든이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심지어 뭐 바이든 탄핵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나이와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지만 뭐 너무 잘못됐다. 법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여야 할 텐데 나이가 좀 많아지고 뭐 이게 뭐 일반화해서 뭐 드릴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온정이 더 커지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또 일찍 죽었잖아요. 네, 큰아들이 일찍 죽었죠. 네. 큰아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많이 빼닮았는데 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이제 감싸고 도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나이하고 결부시켜서 보기 시작하면 저 대통령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 정치적인 어떤 그 현명함 이런 것들 떨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트럼프도 77세고 바이든 80세라서 3살 차이면 뭐 사회 나오면 다 친구 먹는 나이인데 바이든 좀 억울하겠어요. 트럼프는 나이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게 트럼프 뭐 정크푸드도 많이 먹고 굉장히 뭐 그러는데도 뭐 트럼프 나이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그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고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간에 저희가 논했던 뭐 거시경제라든지 뭐 이 금융시장의 컨디션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라면 지금까지 한 3년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다
지우개로 박박 지울 것 같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양당 체제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격차 같은 거는 또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승한다면 다른 야당 후보가 된다는 거 하고 트럼프가 된다는 건 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정책이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사실 일단 트럼프만 아니면 공화당의 어떤 후보 디센티스를 포함해서요. 어떤 예. 후보가 되더라도 예.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문제는 이상하게 트럼프가 굉장히 집착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6년 당선 이후에 이제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도 그 문제 얘기를 종종 했는데 워낙 트럼프만 제외하면 사실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다 찬성입니다. 이슈가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뭐 여론도 괜찮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처럼 유일하게 미국 대외 정책이 2차 대전 이후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베트남에서 실패했죠. 이라크에서 실패했죠. 대부분 다 실패했는데 한국을 도와주고 나서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 성장하고 민주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 정책의 거의 유일한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 주한미군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의 입장은 좀 저희가 우려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트럼프 관련돼서 좀 특징적인 거는 트럼프의 별명 중에 하나가 테리프맨입니다. 세금. 네, 관세. 네, 관세맨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해외 수입 품목에 대해서 몽땅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사실은 뭐 즉각적으로 바이든 이제 백악관에서 그러면 미국 물가 상승에 세계 경제 파탄이다라고 반박을 했죠. 했지만 트럼프 4년 동안 돌아보시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 관세로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제기하는 질문은 과연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왜냐하면 첫 4년 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1962년에 통과되었던 이제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는 케네디 때인데요. 거기 232조 맨 뒤쪽에 보시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원용해서 한 건데 그러면 그 법을 다시 쓸 수 있는가?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에 안보 위협을 끼치는가?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더 하나 이제 심각한 거는 미국 의회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선을 넘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이 방향 이 전개가 뭐냐면 이 페더럴 저지 연방 판사가 이거를 이제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가 되지만 결국 쭉쭉 올라가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6대3 보수로 많이 기울어 있는 연방대법원.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 3명을 사실 트럼프가 임기 4년 동안 임명한 거거든요. 예. 그 6대3 연방대법원에서 과연 트럼프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10% 관세 매기는 거는 연방대법원이 아무리 트럼프 쪽이요 보수 쪽이라고 해도 이걸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대통령 권한과 결부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이 있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차원이 있다.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당선이 되고 출범할 무렵에 세계인의 기대는 트럼프가 보여줬던 미국 우선주의에서는 조금 탈피해서 동맹을 챙기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워낙 외교 쪽에 베테랑 출신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챙기긴 하겠으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이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뭔가 질서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났다는 식으로
미국 국익 위주의 엄청난 강한 드라이브를 오히려 더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정치 쪽을 주로 보시긴 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트럼프 연관과 어떻게 대별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예.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을 상대로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미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높은 나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효과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히 이제 2022년 여름에 겪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요. 하고 반도체 과학법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 전까지는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 참사 이런 건 미국 외교 정책의 실수인 거고요. 네. 2022년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사실 연동돼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과학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그 미국 의회 통과 과정에서 연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빌드 백 베러라고 했던 사실 그 바이든이 야심차게 네. 추진했던 그 법안은 네.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와 진보파 간의 갈등 때문에 진척을 못 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 맨신이라고 하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그렇죠. 이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 쪽인데 갑자기 이제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한테 연락을 해서 빌백 베러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작게 조금 집중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IRA라고 하죠. IRA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재밌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딱 한 줄 Finally assembled in North America. 예. 그것 때문에 그게 4장에 나옵니다. Electric Vehicle 얘기가. 예. 마지막으로 조립은 미국의 영내에서 해야 된다.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7,500달러에 해당하는 게 서브시디 그 보조금이 아니고요.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먼저 돈 주고 사고 나중에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7,500달러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돈인데. 엄청 큰 돈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현대 전기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팔리다가 그러니까요. 3쿼터 가면은 이제 급감하죠.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현대차 주가가 지금 거의 네.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지고 네. 전기차 7,500달러로 연관 짓는 이 분석이나 그 인식은 거의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요. 미국 내에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그 보시면 내용 중에 처방전 약값 인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바이든이 얘기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전기차 뭐 현대차가 어쩌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인슐린을 맞는데 한 달에 35불 이상 못 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분들 이제 인슐린 당뇨 이런 관련해서 인슐린을 맞는데 예전 같으면 인슐린을 맞는 대로 돈을 냈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이 처방전 약값 인하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달러가 맥시멈이에요. 네, 그것만 내면 그냥 다 인슐린 계속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엄청 많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 내에서의 평가하고 또 동맹국 우리와 일본, 독일, 뭐 유럽 국가들의 평가는 좀 다른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미국 의회에서 그게 너무 전격적으로 8월 7일 날 상원 먼저 12일 날 하원 16일 날 대통령 서면 전격적으로 돼서 사실은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 왜 미리 몰랐냐. 뭐 멕시코, 캐나다는 미리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너무나 전격적이었고요. 제가 미국 의회가 전공인데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법이 만들어진 이런 메이저 법안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중간 선거용 이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반도체 과학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있어서 미국 정치 관점에서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네. 뭐냐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차이 없이 중국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네. 트럼프는 무역 통상만 얘기합니다. 네. 바이든은 과학기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과학기술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과학기술, 공급망 위기, 반도체 이 얘기만 하고 관세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트럼프 스타일이 있고 바이든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과학기술 커뮤니티가요. 민주당하고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커뮤니티는요.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다 왜 우리가 돈 주냐. 결국 이 사람들 다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수, 과학자 다 민주당 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우리 치면 뭐 한국 연구재단 같은 곳이죠. 거기에 펀딩하는 거에 공화당 의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과학법도 사실은 중국 견제라고 하는 포장하에 통과를 시키려고 해서 처음에 상원에서는 초당파적으로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통과되자마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타결 소식이 들려오고요. 하원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였던 케빈 메카티가 플로어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이거 백지수표다. 바이든이 좋아하는 기업들한테만 돈 나눠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한테 반대표, 반도체 과학법이요. 반대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187명이 반대하고요. 24명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의회는 지금 뭐 중국을 초당파적으로 견제해서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데 반도체 과학법 같이 중요한 그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하원을 보시면 88%의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24명 중에서도 11명만 그 이후에 벌어진 11월 중간 선거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바이든이 하자 그래서 싫었던 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전격적으로 타결했으니까 항의 표시였나? 아니면 이 하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티가 스피치를 하니까 의원들이 눈치를 봤나? 아니면 공화당의 철학과 관련된 거냐? 산업 정책으로 하는 중국 견제는 우리는 아직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공화당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강한 것인지는 뭐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트럼프가 하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법안을 그러면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누가 대통령이냐 어떤 내용이냐 어느 시점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도 굉장히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퉁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 미중 갈등 시대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너무 뭉뚱그리는 거군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관세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사실 관세 부과는 프롬 나온 그냥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입법 정치로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입법 정치라는 거는 미국 의회에서 관세율 같은 거 이게 사실 최근 일은 아니고요. 이제 19세기 후반부 이럴 때 1800년대 후반부 때는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관세를 막 올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공화당이 보호무역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관세를 내렸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테리프라 그래가지고 그런 명칭이 있었는데 1934년 법안 통과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관세 협상 권한을 미국 의회가 부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케네디 라운드 뭐 도하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행정부가 가서 먼저 협상해 오면 의회가 이거를 뭐 승인 혹은 반대하겠다. 그래서 의회가 관세율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스타일은 뭐냐면 행정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럼 바로 지금 하니까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바이든의 이런 IRA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미국이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갖게 되라.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입법 정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참 정치적으로 참 술수를 쓰는 게 테리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명령으로 하니까 부과할 때 즉각적이지만 또 동시에 만일에 중국과 어떤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면 바꿀 수도 있는 관세 폐지하면 돼요. 그래서 2020년 그때 퍼스트 미니 딜이라고 지금 잘 이제 뭐 희미한 기억입니다만 중국과 1차 협상 타결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또 열혈 지지자층이 주로 미국의 농업주 출신 유권자들입니다.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 수출해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네, 이런 분들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4년 동안 중국과 무역 전쟁할 때. 예. 와, 트럼프 너무 화끈하다. 중국 때려잡는다. 예. 하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창고에 자기 콩이. 중국에다 팔았어야 될 소이빈 이런 것들 쌓이는 거예요. 이걸로 애들 등록금 내야 되고 생활비에 그렇죠.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대선 해인 2020년에 중국과 전격적으로 퍼스트 미니 딜을 타결해 버립니다. 예. 그 내용 중 핵심이 중국 농산물 엄청 사가라. 좀 미국 거. 미국 거, 중국한테 그런 협상 타결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때려잡지만 내가 여러분들 지킨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효과도 다 보고 경제적으로 중국 견제도 하고 했던 트럼프 4년 이었고 그때 핵심 무기는 이제 테리프였죠. 관세였는데 이제 바이든 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매겼던 테리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건 유지하고. 네, 대신 관심을 자기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과학기술 커뮤니티로 바꾸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들에다가 52 빌리언, 520억 달러. 이건 보조금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그냥 나눠주는 거죠. 첫 해 엄청 주고 그다음에 5년 동안 나눠주는 건데 이게 사실 공급망 위기라고 하는 사실은 그 중국의 팬데믹 이후에 유권자들한테도 이제 그 먹히는 얘기지만 한편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화당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쪽에 접근을 과연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은 뭐 당연히 자기의 지지자들 물론입니다. 위한 네, 정책을 네. 하는 거고 그래야 정치와 경제가 이제 재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네. 정권의 재창출이나 정권의 창출이라는 게 뭐 정치인의 당연한 예, 임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내막은 모르는 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 때리기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네.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가나 미국 국민들은 그런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있고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이제 1992년 클린턴 당선 때부터 쭉 이제 예. 해오고 있는데 뭐 호감 비호감 뭐 45, 55, 45, 55 이러다가 예. 2015년 오바마 2기 행정부 때부터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2016년 트럼프 당선, 2017년 트럼프 첫 해 막 격차 벌어집니다. 비호감이 커진다는 거죠. 비호감이 훨씬 커지면서 60대 30 정도로 벌어지다가 예. 이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더 벌어져서 지금 80% 가까이 비호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역대급이군요. 역대급이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자꾸 이제 중국보다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라고 해서 좀 더 대립각을 세우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내년 대선 구도에서도 당연히 누가 더 중국에 강경한가라고 예. 하는 경쟁이 벌어질 거는 분명한데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주제 삼아 이제 드리는 중이고요. 뭐냐면 트럼프는 바이든에 비해서 중국 견제, 중국 때리기에 있어서 신경 쓸 요소가 농산물 수출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국 변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후 위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가 또 미국 유권자들이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양극화되어 있는 이슈가 뭐냐? 꼽아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쪽은 야 기후 위기 뭐 그거 가짜냐 뭐 지어낸 얘기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하고 민주당 쪽 유권자들은 기후 위기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바이든 입장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 투표하러 나올 겁니다. 바이든 잘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도 기후 위기 관련된 대응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미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시진핑하고 2015년에 오바마가 했던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곳이 이제 새롭게 이제 경합주로 이제 부각됐는데. 그곳에 사는 소위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중국과의 그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때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아시아 혐오 범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인이 뭐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뭐 어느 나라 외국인들 잘 모르듯이.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중국 때리기를 너무 할수록 미국 내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로 예전까지만 해도 7대3 비율로 민주당을 찍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2022년 선거 결과를 보니까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슬슬 찍기 시작해요. 물론 교육, 범죄 이런 쪽 이유 때문에 찍는 것도 있지만 이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못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그 경합주에 사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정말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 주 표차가 12,000표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그거 찾아내라고 뒤 엎어라 하다가 또 사법 리스크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경합주를 볼 때 바이든 입장에서는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뭐 왔다 블링컨도 갔다 하는 가고 거죠. 자네 델런도 가고 뭐 상무장관도 가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거죠. 올해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데 시진핑을 이제 거기 초청해서 악수하는 장면 찍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수건입니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활용이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G20에 안 오는 것도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좀 섭섭하겠군요. 사실은 이번 그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에 사는 이제 그 아세안 정상회담 이제 그 G20 거기는 사실은 정치적 효과는 미미해요. 거기서 시진핑하고 만나봐야 지금 미국 뭐 레이버데이 할러데이고요. 조금 더 이제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단독으로 에이펙. 만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그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실무 협의 그룹도 꾸리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디리스킹 쪽으로 지금 자꾸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뭐 당연히 경제적 차원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바이든의 대선 전략과 굉장히 결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의 애국주의 그리고 반중국에 대한 그런 그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바이든 입장에서 계속 트럼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중국을 때리고 중국의 2인자 자리 또 1위를 뭐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도태시키는 그런 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머저리티 유권자들 아까 특정한 그 아시아계 유권자가 아니라 머저리티 큰 그 투표에 그 어떻게 보면 좌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냥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디테일하게는 그 특수한 유권자층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전체 유권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과 미국의 뭐 여러 차이점들 중에 네. 한국은 소위 파퓰러 보팅이라고 해서 1인 1표가 다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 그 대통령 선거인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 투표율 하고 이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갑니다. 네.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 한 명의 유권자가 나와서 트럼프를 찍고 텍사스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유권자 중에 딱 한 명만 나와서 트럼프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에 이미 트럼프죠. 배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다 몽땅 트럼프 거죠. 트럼프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0개 주가 있지만 내년 대선에서 경합주는 한 7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지금 애리조나, 조지아가 2020년 대선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바꿨죠. 중요한 주고 계속 네. 공화당만 찍던 주거든요. 스윙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션. 네. 네. 스윙 스테이션인데 애리조나, 조지아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2016년에 트럼프가 3개 주를 다 가져왔다가 네. 바이든 2020년에 3개 주를 다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서부 3개 주. 네. 그다음에 네바다에는 라티노가 또 많이 살고요. 라티노 유권자들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트럼프가 라티노 유권자들한테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바다가 보통은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얼마나 이제 거기서 선전하느냐도 관전 네.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예. 오바마가 원래는 공화당 지지 아닌가요? 공화당 지지하던 네. 이제 주였는데 2008년 대선 때 오바마가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그 경합주가 계속 바뀝니다.
오하이오 예전에 경합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공화당주고요. 네. 플로리다도 당연히 경합주였는데 지금은 거의 공화당주고요. 아이오와도 경합주였는데 지금 거의 공화당주예요. 네. 콜로라도 경합주였는데 지금 거의 민주당주입니다. 네. 예전에 1880년대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경합주였었어요. 지금 완전 민주당이죠. 지금 완전 민주당이에요. 네. 그래서 경합주가 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 그 이사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가 남부에 살기 좋고 노조 활동이 약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그래서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을 찍던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민주당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 오면서 섞여서 2008년에 오바마가 가져갔는데 그러니까요. 이후에는 또 공화당이 다시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내년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기서 정도죠. 프라이머리 하자. 아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바이든은 거기를 좋아하는 흑인 중심의 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누구 그런 평가도 그런 분석도 하더군요. 예, 텍사스가 워낙 선거인단이 많으니까 그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이런데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때문에 가죠, 많이 텍사스로 많이 달러스 이런 데. 그 텍사스에도 계셨잖아요, 교수님. 텍사스에서 그 박사 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데들 네. 환경도 좋고 뭐 교육도 좋고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는 엔지니어들이 추세적으로 그쪽에 많이 가서 텍사스가 완전히 이제 어쩌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미국 선거 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거다. 그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텍사스 어슨에 7년 살았는데 박사 공부하면서 네. 그 어슨에 이제 그 삼성 스트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 저기 반도체 공장 엄청 큰 게 있고 네. 거기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공화당 의원인데 마이클 맥콜이라고 하는 의원이 지금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컨그레셔널 하이텍 코커스라는 거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이텍 코커스라는 걸 만들어 공화당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과학법에 네. 찬성했던 24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영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과학기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전히 이런 것을 이제 정부가 네.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시장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공화당 내부의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그 중에서도 대중국 관련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화당의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의 변화, 어떻게 경제 정책 혹은 외교 정책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릴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미국 내의 특별한 선거 구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과 조금 유화적인 화해 제스처 같은 것들을 병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 질문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양극화가 좀 덜 했고 대통령의 어떤 그 뭐 후보들의 정책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중국 때리기로 일관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맞겠죠. 제가 좀 궁금한 전개 가능성은 양극화 시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혹은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됐든지 중국 때리기로 이제 일관할 거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쪽 표현으로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파국 없는 경쟁. 네. 경쟁한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데 예. 파국으로 가지는 말자. 그러니까 챌린지하면서 코익지스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이쪽에서 중국과 미국이 향후 공존할 수 있는 물론 미국이 이제 우위를 점하는 공존 방식이 되겠지만 그런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 혹은 방향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만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론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누가 더 중국에 강경한가가 유권자들한테는 더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 만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민주당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선거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 뭔가 이제 자기의 업적, 치적 이쪽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00년으로 돌아가 보시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 당선 1996년에 되고 나서 2000년이면 이제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해였는데 그때 소위 PNTR이라고 하는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라고 하는 중국에다가 그동안은 이제 그 최혜국 대우 조항을 매년 갱신해 줬는데 이거를 permanently 하는 걸로 의회 공화당의 찬성, 자기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화당과 손잡고 그거를 법안 통과를 시키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그 다음엔 2001년에 WTO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바마도 보시면 2008년 당선, 2012년 재선되고 난 다음에 2014년 중간 선거 끝나고 2015년이 돼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파리 기후 협력했죠. 그다음에 이란 핵 협정했죠. 그다음에 지금은 다 뭐 거의 잊혀진 얘기지만 TPP, 예. TPP 할 테니까 미국 의회에다가 TPA라고요, Trade Promotion Authority라는 걸 받아야 TPP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협상해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수정안 못 붙이고요, 필리버스터 못 붙이는 그런 조건으로 TPA를 무역 촉진 권한을 미국 의회한테 먼저 받고 나서 이제 TPP를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2015년에 갑자기 국제주의자로 변신합니다. 자기 레거시를 위해서. 네. 이거에 실망한 중서부 유권자들이 트럼프로 넘어가는 2016년에. 그래서 그렇군요. 오바마 트럼프 유권자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오바마를 뽑으면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교육, 경제, 환경 이거 할 줄 알았더니 임기 말에 이건 뭐 국제주의자도 이런 국제주의자가 없다. 이란하고 협상하고 뭐 기후 변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망한 중서부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로 돌아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이든도 만일에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이 사람이 워낙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더 이상 선거가 없고 하다 보니 정말 미국이 중국과 향후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바이든 나름의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물론 컴피티션이 있고 물론 경쟁하겠지만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차원이라든지 혹은 과학기술 차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군사적 이런 패권 경쟁은 당연히 하겠지만 중국과 경쟁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언가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먼저죠. 먼저겠죠. 네, 먼저죠.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얘기만 하고 말 텐데 네. 바이든은 압박 플러스 공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지금까지 바이든 3년 동안에 중국의 고위급이 미국에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가는 걸 러시는 걸 보면은 중국 시진핑이나 공산당의 속내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저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대감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웰스파고에서 이제 분석해 본 거 보면 네. 만일에 중국이 하드 랜딩을 하는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에스티메이트를 해봤더니 내년 내후년에 0.1, 0.2%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2022년 상황에서 미국의 전체 수출 이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 그 상관성 링키지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중국이 그 추락하더라도 미국의
줄 수 있는 악영향을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절연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정책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자기의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그 정책 위주로 했다면 바이든의 지금 IRA를 비롯한 뭐 이 반도체 관련된 법이 이런 것들은 중국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만약에 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래서 중국이 다시는 미국하고 자웅을 겨뤄보겠다라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어떤 법 시행 과정에서 한국 또한 굉장히 힘든 구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별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뭐 테리프 때렸다가 또 언제 걷어들일지 모르겠는. 또 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 증권 시장에는 안 좋죠, 그런 게. 네, 그런 것들이 안 좋은데 또 바이든은 또 입법으로 해놓으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돌이키는 것이 문제고 바이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바이든의 정책이 오히려 더 좋은 면을 부여하는 대신에, 다만 우리 경제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 취사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트랙으로 들어가면 이거 우리의 의지에서 이렇게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오히려 정치나 외교나 안보나 군사가 훨씬 더 경제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답답함 같은 것들을 경제와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님과 미국에 대한 미국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또 미중 관계에 대한 견해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될수록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등장할 거고, 그게 우리 경제 또 우리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분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서정근 교수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자주 좀 와주시라는 부탁을 여러분들을 목격자로 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이트에 있는 분석과 함께 해주신 서정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